여러분 안녕하세요. 햇볕이 너무 따가워요. 그죠? 잠깐 나갔었는데도 막 팔하고 그러니까 옷이 없던 팔하고 손등까지 너무 가려움증이 생겨가지고 와 모두 이 따가운 햇볕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다스베이다의 그 헝가리 여성분 그 멋진 분이 출연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마음 아팠었거든요. 딴 게 아니라 그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 헝가리 현재 집권 세력이 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7년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진행했던 해외 순방이 진행되고 있을 때 유럽에서 특히 동유럽에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조직한 안티 트럼프 시위가 굉장히 격렬했고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좀 많이 놀라고 그랬던 거는 특히 헝가리를 중심으로 안티 소로스 데모가 그러니까 소로스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소로스가 과거 동구 사회주의권이었던 그 동유럽 쪽에서 손을 떼라는 집회가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면서 동시에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소로스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소로스가 본래 헝가리 출신이거든요. 제가 맨날 비판하고 있는 조지 소로스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거의 아이콘, 그 폭력적이고 파쇼적인 금융자본의 아이콘 같은 사람입니다.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세력이고요. 거의 상징이죠. 근데 그때는 제가 미국 언론을 보고 알았던 게 헝가리의 현 집권 세력, 뭐 대통령인가요? 총리인가요? 대통령이 맞죠? 헝가리가 대통령제입니까? 의원 내각제입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소로스가 키워준 사람이고 하버드 미국에 유학을 갔었다는 기사를 읽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영국 옥스퍼드 영국으로 유학 갔었더군요. 어쨌든 그 사람이 안티 트럼프를 선언하면서 그래서 저는 속으로 되게 반가워하면서 아 뭔가 헝가리가 굉장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민주국가 선언을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세상에 그 여성분 말씀이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국가의 언론을 90% 이상 장악해 버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 재벌 이런 게 집권 이후에 되고 나서 완전히 극우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러니까 극우적인 정책을 펴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측근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기득권 적폐 세력으로 공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진짜 속이 쓰리고 정말 으스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라는 이 파쇼 세력이 한 단위 국가의 대행 세력을 그러니까 이식해서 심어서 그들의 이권과 뭐 권력이든 그 돈까지 수반하는 것이든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면서 도대체 어 국제 질서를 어떻게 흔들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권 세력인 그러니까 정치를 장악한 공식 집권 세력이 그런 식으로 극우 파쇼 세력이 돼버린 그러면서 언론을 장악해버린 이런 헝가리.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에서 그 사고를 낸 그 우크라이나 선장이 몰고 있던 그 크루즈가 마치 우리나라 세월호가 그 이명박 국정원의 것이었던 이런 것처럼 그 실소유주가 현재 헝가리의 집권 세력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 진짜 깝깝합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님이 아니라
헛바지 저고리가 돼버린 그런 대통령제를 내걸고 있긴 하지만 이 헝가리처럼 이런 식으로 집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의회 이런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정치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집권 세력이 아닌 척하면서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세력에 대항하는 척하면서 극우파쇼로 등극을 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민을 중심으로 한 입법사법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의회가 적폐를 공고화하면서 특히 민주진보인 척하는 민주당 속으로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들의 대행 세력이 숨어 들어와 있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봤을 때 현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면 알수록 더 그런 생각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은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이런 식의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하나 무심쩍어 하는 거는 법무부, 행정부의 한 부처인 법무부에서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부를 얼마나 견제하고 개혁해낼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제가 뭐 전문 지식 같은 게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은 잡히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과 공조해서 밀어붙일 때 현재 이제 점점 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의 통치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거의 고립되다시피 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이 사법부의 적폐, 사법부와 입법부가 그 입법 내용으로 법률 법안 그러니까 처리 내용으로 그것을 공조하고 받쳐주고 있는 이런 것들에 최대한 타격을 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조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궁금해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도대체 왜 덜 치열해 보일까? 왜 안 치열해 보일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한당, 황교안, 나배경원, 황교안 이쪽이 이제 죽을 쓰는 것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심하게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끈히 얼마든지 과반수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국민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 국민분들은 그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뭐 시시콜콜이 모든 것들을 다 뒤져가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국민분들에게 계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국민분들을 눈과 귀를 가리는 쪽으로 마치 무슨 민주당이 즉 민주 세력으로 알려져 있는 이쪽이 엄청 내년 총선에서 다 자한당을 다 끝장내 버릴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법부 내의 세력,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입법부가 적폐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받쳐주면서 적폐이기 때문에 100년 묵은 적폐, 짧게는 70년 묵은 이 적폐 너무나 공고화되어 있는 이런 쪽을 몰아내기가 무척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바오밤 나무 뿌리처럼 얽혀 있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제 방송에 댓글 다시는 분이 그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얽히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직도 양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개, 돼지로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로 국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진짜 정치인들 몇 명은 제거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그러니까 뻔하지만 쉽지 않은 그들과 싸움을 해야 하는, 이렇게 진짜 마음 아프게 심금을 울리는 정말 맞는 말씀을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도대체 지금 내년 총선 이 전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50석 이상, 과반수 이상 의석을 갖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과반이 넘어가면 입법부 적폐를 자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니까요. 과반이 되지 않아야지 한 130석, 뭐 135석 이 정도에서 끝나야지만요. 300석이라고 쳤을 때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뭐 자한당이든 뭐든 어디든 이렇게 다른 쪽의 적폐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미루면서 계속 민기적거리고 그 적폐와 손을 잡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작전을 짜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작전 속에서 우선 첫 번째로 엄청 긴장해서 지켜봐야 할 것은 그 공천 룰이요. 100%뭐 공정한 것 그런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뭐 현역 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꼴빼미, 그 현재 민주당 내의 적폐, 구운동권 이쪽의 거의 뭐 기동 타격대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꼴패미 여성 의원 집단들에게 가산점 30%를 미리 주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포함한 이 경선 룰, 이해찬이 제정한 이 수상한 경선 룰 문제 하나와,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에 얹어 놓았다라는, 그 정개특위에서 얹어 놓았다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미된 이것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아야만 한다. 즉, 그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역구의 경선 과정에서 경선을 치르는 지역구의 경선 과정에 300만 권리당원과 대의원 자격을 취득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민주당이 적폐 굳히기를 더 굳히는, 적폐 굳히기 이 행태를 더 굳히면서 대통령의 발목을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이런 거를 최대한 막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인데요. 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그러니까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솔솔솔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댓글 부대까지 동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군소 언론 같은데, 거기 어디죠? Views and News인가? 이런 데들을 보면은 거기에 뭐 국회의원을 600명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댓글 다는 사람도 있던데, 국회의원 의석수는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저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구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를 빼놓고 집계된 인구가 3억 2천이거든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죠. 그러면 미국의 인구는 우리나라 대비 6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숫자는 300명, 미국은 상하원 합쳐서 상원이 각 주마다 2명씩 100명, 하원은 아마 425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525명, 6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6배가 넘는데 국회의원 수는 우리나라보다 2배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이 뭐 4급 정도부터 뭐 8, 9급까지로 한다는 보좌관들이 9명씩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300명 중에 30명이 될까요? 50명이 될까요? 1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용디도사님 프로인 정치부심 거기에 이제 우리 송고모님, 손혜원 의원님 보좌관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 패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24시간도 모자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의석수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국회의원 의석수와 함께 연관이 돼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통과가 되겠죠. 자한당이 아무리 겉으로 개기는 척해도 통과가 되면서 정당 수는 지금 5개에서 6개로 그러니까 극우 박근혜 당이 더 선명한 박근혜 당으로 극우 표방을 하면서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뭐 바람 잡는 사람들이 이렇게 맨 처음에 박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찬성하는 그러니까 쭉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의석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비례대표에서 정당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를 찍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좀 더 심각하게 계속 생각을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빨간 이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세력의 우리나라 국내 대행 세력이 민주당이라는 이 슬픈 현실 상황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인 거라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가슴이 너무 아파지는 게 현재 민주진영 내에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중심의 학벌 카르텔, 특히 운동권, 옛날 우리의 비극은 87년 중심의 민주화 운동 세대라고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대라고 일컬어졌던 이들이 그러니까 현실 정치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을 뭐 박주민 의원처럼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저도 정말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그 진영 논리 그러니까 옛날 운동권이 한꺼번에 적폐에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그 속에 이제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노선을 다 썩어빠진 노선을 중심으로 한 그 진영 논리와 노선 투쟁 이런 것들이 특히 뭐 서울대라는 그 학벌까지 더해서 공고화 됐을 때 과연 그들이 국민들을 중심으로 일을 펼치고 정치를 펼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굳게 믿어줄 수 있느냐라는 이 살벌하고 가슴 아픈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벌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운 분들도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조국 수석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분들을 서울대 카르텔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 문제를 놓고 정말 선명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해찬과 그리고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이재명 출당을 주장했다는 이것이 작전 세력이 퍼뜨리는 헛소문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문제 앞에서 박주민 의원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이런 게 참 답답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연세대를 나온 사람들은 카르텔이 조성이 안 돼 있나요? 글쎄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절대로 말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연대 출신이 민주당 안에서 이제 서울대 출신만큼 뭐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20년 최하 20년 이상 그 민주당에 소속돼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쪽 또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후보 수락 연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정책은 나의 정책이 되었고, 이재명의 공약은 나의 공약이 되었고, 이재명 이 앞으로 자신의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토대를 내가 닦아놓겠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을 빈말로 입에 발린 사탕 발림으로 하실 분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도와 나서고 있는 그 서울대, 연고대 뭐 이딴 학교 나온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이 속에서 참 우리가 진짜 답답합니다. 그죠? 제가 할 말을 더 못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그 서울대, 연고대 이딴 그 기득권에 포함이 되면서 기득권에 봉사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이명박 때문에 자한당 쪽으로 왕창 몰려 들어갔다는 고대 출신 정치인들까지 합쳐서 그것도 모자라서 1990년대 후반부터 마술을 뻗쳐온 신자유주의의 기치를 들고 이 파쇼 착취적인 마술을 뻗쳐온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세력들과 밀착해서 움직이고 있는 가짜 민주 진보 세력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어떤 결론이나 뭐 대안 이런 것들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보다 더 면밀하게 살피면서 특히 헝가리도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딴 식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여기에 대항하는 척하면서 극우로 가더라. 그럼 남미의 그 베네수엘라 같은 쪽들은 어땠다 그랬죠? 여기에 대항하는 척하면서 극좌로 갔었잖아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요. 이렇게 극좌, 극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새해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라는 그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 그 시기에 믿었던 좌우의 날개 속에서 좌우 이데올로기가 균형을 맞아야지만 정치가 올바로 가게 된다. 여기에 파묻혀 있는 여기서 다 같이 일어나야 하고 깨어 일어나야 하고 홍익인간 제세 이하 인내천 공맹사상의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 리더를 진짜 정치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들이 결국은 300만 권리당원과 2만 대의원을 쟁취해서 이런 이념을 표방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가짜 진보들도 밝혀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재밌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세월호 광장에서 먼 발치에서 뵀었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도 세월호 광장에서 그러니까 촛불 집회 시기 때 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도 보지 못했고요. 이재명 지사님은 아마 막 움직이시는 운동화는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운동화를 신고 계셨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 이재명 지사님이 저렇게 걸어가시는구나 라고 봤던 그 운동화 신으신 그 다리가 이재명 지사님 다리였는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근데 또 신비님이요. 짱돌 신비 TV 하시는 신비님도 그 촛불광장에서 뵀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은 그냥 뵙기만 하고 말 한마디 못 나눠봤지만 우리 신비 님께는 제가 이제 저하고 입장이 분명히 다른 걸 알면서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다는 건 예를 들면 시민평의회 같은 것들이 촛불혁명 이후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정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듣기 시작했던 새가 날아든다 그 새날에서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거는 매우 서구적이고 매우 과격했던 프랑스 혁명 그 우리에게 무슨 그 잘못 너무 좋은 걸로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은 입장과 생각은 저와 다르다고 다른 걸 알면서도 엄청 존경하는 그 신비님께는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가서 말까지 걸었었거든요. 물론 제가 누구다 뭐 이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누군지도 모르시면서도 참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저의 질문에 그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신비님, 그러니까 우리 신비님 아까 실방에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 인사 드리면서도 너무 참 뭐랄까 긴장되는 게 제가 이제 뭐 새날 뭐 이런 데서 차단당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유재일 씨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라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500명도 안 되는데 400명인데 구독자 수가 근데도 이런 식으로 뭐 일종의 요주의 인물, 기피 인물로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만에 하나 신비님께도 좋지 않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귀찮고 시끄러운 이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뭐 최인호 씨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최인호 TV는 나를 차단해버렸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신비님이 그 박주민 의원을 아까도 엄청 칭찬을 하시고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저도 박주민 의원 너무너무 좋아했던 일말의 의심도 없이 정말 너무 박주민 의원도 세월호 광장에서 뵀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그러니까 뭐 1인 릴레이 시위 하느라고 저는 앉아 있었고 그때 박주민 의원님은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매주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어깨 축 늘어뜨리고 가시고 진짜 TV 나올 때마다 맨날 그 의원 사무실에서 자고 일하느라고 맨날 자고 도대체 씻을 시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너무 믿고 좋아했었는데 서울대 운동권이었고 그리고 입장과 노선이 주사파 그 주사파가 득세했던 그 시절에 주사파가 아닌 입장이었으므로 인하여 유시민의 노선과 그리고 이해찬의 노선과 닮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걸 알고 나서 최근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탈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도 제가 옹호했었는데 근데 운동권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마음이 아픈 이런 상황과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하면요. 다시, 그러니까 300만 권리당원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대의원을 2만 대의원을 우리가 문재인표, 이재명표, 문재인표 300만 권리당원 2만 대의원을 우리가 꼭 쟁취해야 하고요. 이것과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지금 2심 재판도 거지 발사계 같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다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을 지지하는 그 적폐청산님과 그리고 권리당원 대의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정량일 선생님의 방송 내용들 오늘도 또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고 우리의 문재인과 우리의 이재명을 꼭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